런던은 현재 우리의 휴식 장소였다. 우리는 이 훌륭하고 유명한 도시에서 몇 달간 머물기로 결정했다. 클레르발은 그 당시 번성했던 천재와 재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했으나 그것은 나에게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했다. 나는 주로 내 약속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일에 몰두했으며 내가 가져온 소개장을 신속히 활용했다. 만약 이 여행이 내가 공부하며 행복했던 시절에 이루어졌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은 황폐해졌고 나는 오로지 해 깊은 관심이 고통스럽게 얽혀있는 주제에 대해 그들이 줄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사람들을 방문했다. 동행은 나를 귀찮게 했다. 혼자일 때 나는 하늘과 땅의 광경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었고 헨리의 목소리는 나를 달래주었다. 그렇게 나는 순간적인 평화를 스스로 속이며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주하고 무관심하며 즐거운 얼굴들은 내 마음에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장벽은 윌리엄과 저스틴의 피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름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클레르발에게서 나는 과거의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고 경험과 지식을 얻고자 열망했다. 그가 관찰한 다른 관습들은 그에게 끝없는 배움과 즐거움의 원천이었다. 그는 또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인도를 방문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지식과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럽의 식민지화와 무역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그는 항상 바쁘게 지냈고 그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유일한 요인은 내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었다. 나는 그가 새로운 삶의 장면을 시작하며 걱정이나 쓰라린 기억으로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최대한 감추려 했다. 종종 나는 다른 약속을 이유로 그와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혼자 남아있곤 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침 머리 위에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의 고문과 같았다.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꼈고 그것과 관련된 말을 할 때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런던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우리는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과거 제네바에서 우리의 손님이었던 사람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아름다움을 언급하며 이러한 매력이 우리를 북쪽에 있는 그의 거주지 퍼스로 이끄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클레르발은 이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 했고 나는 비록 사회를 싫어했지만 다시금 산과 강 그리고 자연이 선택한 거처를 장식하는 모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싶었다. 우리는 10월 초에 영국에 도착했으며 지금은 2월이었다. 우리는 한 달 후 북쪽으로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여정에서는 에든버러로 가는 주요 도로를 따르지 않고 윈저, 옥스퍼드, 매틀록, 그리고 컴벌랜드 호수를 방문한 후 7월 말쯤 이 여행을 마치기로 했다. 나는 화학 도구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꾸려 스코틀랜드 북부 고지대의 외진 곳에서 내 작업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3월 27일 런던을 떠나 윈저에 며칠간 머물며 그 아름다운 숲속을 거닐었다. 이곳은 산악지대 출신인 우리에게 새로운 장면이었다. 웅장한 참나무들, 풍부한 사냥감, 그리고 당당한 사슴 무리들은 모두 우리에게 낯선 광경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옥스퍼드로 이동했다. 이 도시에 들어서자 150년 넘게 전에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떠올랐다. 찰스 1세가 이곳에서 군대를 모았으며 온 나라가 그의 대의를 버리고 의회와 자유의 깃발 아래로 집결한 후에도 이 도시는 그에게 충성을 지켰던 곳이다. 그 불운한 왕과 그의 동료들, 친절한 펠클랜드,
오만한 고링. 그의 왕비와 아들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머물렀을 것 같은 도시의 모든 장소에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옛날의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는 듯했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추적하는 즐거움을 느꼈다. 이러한 감정이 상상의 만족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도시의 외형 자체가 충분히 아름다워 우리의 감탄을 자아냈다. 대학들은 고풍스럽고 그림 같았으며 거리들은 거의 웅장했고 이 도시 옆으로 흐르는 사랑스러운 아이시스 강은 놀랍도록 푸른 초원을 지나며 잔잔한 물결을 펼쳤다. 그 물결은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탑, 첨탑, 도매의 장엄한 집합체를 반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장면을 즐겼지만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상이 나의 즐거움을 스라리게 했다. 나는 평화로운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불만이 내 마음을 찾아오지 않았고 아름다운 자연의 광경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훌륭하고 숭고한 작품들을 보면 항상 내 마음이 흥미를 느끼고 내 기분이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시들어버린 나무와 같았다. 번개의 화살이 내 영혼에 들어왔으며 나는 내가 곧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을 보여주는 비참한 인간의 잔해로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민을, 나 자신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임을 느꼈다. 우리는 옥스퍼드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냈고 주변을 산책하며 영국 역사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와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보려 했었다. 우리의 작은 발견의 여정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대상들로 인해 자주 연장되었다. 우리는 저명한 햄든의 무덤과 그 의국자가 쓰러졌던 들판을 방문했다. 잠시 동안 내 영혼은 타락하고 비참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장소들이 기념하고 있는 자유와 자기 희생이라는 숭고한 이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한순간 나는 내 사슬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고 숭고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볼 용기를 냈다. 하지만 쇠사슬은 이미 내 살에 깊이 박혀 있었고 나는 다시 비참하고 절망적인 내 자신 속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는 아쉬움을 남긴 채 옥스퍼드를 떠나 다음 휴식지인 매틀록으로 향했다. 이 마을 주변의 풍경은 스위스의 경치를 어느 정도 닮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더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었고 초록빛 언덕들은 고향의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하얀 알프스의 정상처럼 장엄한 느낌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경이로운 동굴과 작은 자연사 수집관을 방문했는데 이곳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들은 서보와 샤모니의 수집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샤모니라는 이름이 헨리의 입에서 발음될 때 나는 몸서리를 쳤고 그 끔찍한 장면이 연상되어 매틀록을 서둘러 떠났다. 더비를 거쳐 계속 북쪽으로 여행하며 우리는 컴벌랜드와 웨스트모어랜드에서 2달을 보냈다. 이제 나는 거의 스위스의 산들 사이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산의 북쪽 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눈덩이들, 호수들, 그리고 바위 사이로 흐르는 급류는 모두 나에게 친숙하고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몇몇 사람들과도 교류했는데 그들은 마치 내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듯했다. 클레르발의 기쁨은 내 것보다 훨씬 컸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능력과 자원을 발견했다. 난 여기서 평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내게 말했다. 그리고 이 산들 속에서는 스위스와 라인강이 거의 그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그는 여행자의 삶이 즐거움 속에서도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감정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있었고 막 안식에 빠져들려 하면 그는 즐거움을 주었던 것을 떠나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마저 또 다른 새로움을 위해 포기해야 했다. 우리는 컴벌랜드와 웨스트모어랜드의 다양한 호수들을 거의 다 방문하고 몇몇 주민들과 애정을 쌓아가던 중 스코틀랜드에 있는 우리의 친구와의 약속 시기가 다가왔고
결국 그들을 떠나 여행을 계속했다. 나로서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나는 이미 오랜 시간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었고 악마의 실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그는 스위스에 남아 내 가족들에게 복수를 가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은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 해가 평안과 안식을 잠시라도 느낄 수 있는 순간을 괴롭혔다. 나는 편지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으며 만약 편지가 늦어지면 불행에 빠지고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엘리자베스나 아버지의 서명이 적힌 봉투를 보면 나는 거의 읽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내 운명을 확인하려는 두려움에 떨었다. 때로는 그 악마가 나를 따라다니며 내 태만함을 벌하기 위해 내 동료를 죽이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면 나는 헨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의 그림자처럼 달아다니며 그를 상상 속 파괴자의 분노로부터 지키려 했다. 나는 마치 엄청난 죄를 저질러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죄가 없었지만 정말로 끔찍한 저주를 내 머리 위에 불러왔고 그것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것이었다. 나는 지치고 무기력한 눈과 마음으로 에든버러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 도시조차도 가장 불행한 사람의 마음을 흥미롭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다. 클레르발은 옥스퍼드만큼 에든버러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움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에든버러의 신도시가 가진 아름다움과 정교함, 낭만적인 성,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변 환경, 아서스 시트, 세인트 버나드의 우물, 펜틀랜드 힐스이 그를 충분히 위로하며 그에게 즐거움과 감탄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내 여행의 끝에 도착하기를 더욱이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에든버러를 일주일 만에 떠나 쿠퍼, 세인트 앤드류스, 그리고 테이강 강둑을 지나 우리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퍼스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낯선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거나 손님으로서 기대되는 유쾌한 태도로 그들의 감정이나 계획에 공감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래서 클레르발에게 나는 혼자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너는 즐기도록 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곳을 우리의 만남 장소로 삼자. 나는 한두 달 정도 자리를 비울지도 모르지만 내 움직임에 간섭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나를 잠시만 평화와 고독 속에 두어다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는 너의 성격과 더 잘 어울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헨리는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가 이 계획에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편지를 자주 써달라고 간청했다. 난 차라리 내가 혼자 걷는 그 외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 그가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말이야. 그러니 나의 소중한 친구야. 빨리 돌아오도록 해다오. 내가 없으면 나는 조금도 집처럼 편하게 느낄 수가 없구나. 친구와 헤어진 뒤 나는 스코틀랜드의 외딴 지역을 찾아 고독 속에서 나의 작업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괴물이 나를 따라오고 있으며 창조 작업이 끝난 후 동료를 만나기 위해 내게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이 결심을 가지고 나는 북부 고지대를 가로질러 작업을 수행할 장소로 오크니 제도의 가장 외진 지역 중 하나를 선택했다. 그곳은 그러한 작업에 적합한 장소였다. 바위로 이루어진 그 땅은 높이 솟은 절벽이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었다. 그 땅은 척박하여 불쌍한 소 몇 마리를 겨우 먹일 정도였으며 주민들이 먹는 귀리죽 외에는 다른 생산물이 없었다. 주민은 5명뿐이었으며 그들의 마르고 초라한 팔다리는 그들의 궁핍한 식생활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채소와 빵 같은 사치품은 물론 심지어 신선한 물조차도 본토에서 조달해야 했는데 본토는 약 5마일 떨어져 있었다. 섬 전체에는 세 채의 비참한 오두막이 있을 뿐이었고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중 하나는 비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빌렸다. 그 오두막은 단 2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장 끔찍한 빈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가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에는 회반죽이 발라져 있지 않았으며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 나는 수리를 부탁하고 약간의 가구를 구입한 후 그곳에 머물렀다. 이러한 일이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을 법도 했으나 그들은 궁핍과 빈곤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서 내가 준 약간의 음식과 옷에 대해 거의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나는 관심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지냈다. 그 응거지에서 나는 아침에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날씨가 허락하면 저녁에는 바닷가의 자갈 해변을 걸으며 발 아래서 거칠게 부서지는 파도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조로우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광경이었다. 나는 스위스를 떠올렸다. 그곳은 이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다. 스위스의 언덕은 포도밭으로 덮여 있고 평야에는 오두막들이 촘촘히 흩어져 있다. 그곳의 아름다운 호수들은 푸르고 온화한 하늘을 비추며 바람에 요동칠 때도 그 소라는 거대한 바다의 포효에 비하면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것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일과를 나누었으나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끔찍하고 견디기 힘들어졌다. 때로는 며칠 동안 실험실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며 다른 때는 내 작업을 끝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내가 관여하고 있는 과정은 정말로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열광적인 광기로 인해 내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지 못했다. 그때는 내 마음이 작업의 완성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내 행동의 공포스러운 면모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종종 구역질을 느꼈다. 이렇게 가장 혐오스러운 작업에 몰두하며 내가 관여하고 있는 실제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주의를 돌릴 수 없는 고독 속에 잠겨 있었다. 내 정신은 불안정해졌고 나는 초조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매 순간 나는 내 박해자를 만날까 두려워했다. 때로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눈을 들어 올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혼자 있을 때 그가 와서 그의 동료를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작업을 계속했고 작업은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다. 나는 그것의 완성을 덜리는 마음과 간절한 희망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희망조차도 스스로 신뢰하기 두려웠다. 그것은 또한 불길한 예감과 뒤섞여 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실험실에 앉아 있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달이 바다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밤 동안 작업을 진행하기에는 빛이 충분하지 않아 작업을 멈출지 아니면 작업에 계속 매진해 마무리를 서두를지 고민하며 멈춰 있었다.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3년 전 나는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에 몰두해 있었고 그 결과 전례 없는 잔혹함으로 내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내게 영원히 가장 쓰라린 후회를 안겨준 악마 같은 존재를 창조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성향을 지니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또 다른 존재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동반자보다 수만 배 더 악의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순전히 즐기기 위해 살인과 비참함을 즐길지도 몰랐다. 그는 인간의 주변을 떠나 사막에 숨어 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기에 그녀가 창조되기 전 맺어진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었다. 이미 살아있는 그 생명체는 자신의 추악함을 혐오했으며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를 보았을 때 그 혐오감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녀 또한 그를 혐오하고 인간의 더 뛰어난 아름다움에 끌릴지도 몰랐다. 그녀가 그를 떠나 다시 혼자가 된다면 그는 같은 종족에게 버림받은 새롭고도 큰 자극으로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다. 설령 그들이 유럽을 떠나 신세계의 사막으로 간다고 해도 악마가 갈망하는 공감의 첫 번째 결과는 자녀일 것이며, 그렇게 태어난 악마의 종족이 지구상에 퍼져 인간 종족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었다. 내가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이 저주를 영원한 세대들에게 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 나는 전에 내가 창조한 존재의 궤변에 설득당했었다. 그의 악마 같은 위협에 무기력하게 휘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내 약속의 사악함이 내게 깨달음을 줬다. 미래의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재앙으로 저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나의 이기심이 자신의 평화를 얻기 위해 아마도 인류 전체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떨었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 속에서 창문가에 있는 악마가 보였다. 그가 내게 할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나를 응시하며 입술에 섬뜩한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내 여행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숲속을 어슬렁거리거나 동굴에 몸을 숨기거나 넓고 황량한 황야에서 피신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작업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곤 내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를 바라보니 그의 표정에는 최대치의 악의와 배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떠올리며 미친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분노에 떨면 애가 만들고 있던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 비열한 자는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의지했던 생명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악마 같은 절망과 복수심에 가득 찬 울부짖음을 내지르며 자리를 떠났다. 나는 방을 나서며 문을 잠그고는 다시는 작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엄숙히 맹세했다. 그런 다음 떨리는 걸음으로 나의 방으로 향했다. 나는 혼자였다. 이 음울함을 흩어주고 가장 끔찍한 상념들의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고 나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바람이 잠잠해졌고 고요한 달빛 아래 모든 자연이 쉬고 있는 듯했다. 물 위에는 몇 척의 어선만이 점처럼 떠 있었고 가끔씩 어부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그 고요함을 느꼈지만 그 깊이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노를 젓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가 내 집 근처 해안에 도착하는 소리가 귀를 사로잡았다. 몇 분 후 누군가 내 집 문을 조용히 열려고 애쓰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떨렸다. 나는 그것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고 가까운 농가에 사는 농민 중 한 명을 깨우고 싶었지만 무력감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무서운 꿈속에서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려 애쓰지만 소용없는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굳어 있었다. 곧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비열한 자가 나타났다. 그는 문을 닫고 나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시작했던 작업을 파괴했구나.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내가 감히 약속을 깨려는 것이냐? 나는 고통과 비참함을 견뎌왔다. 너와 함께 스위스를 떠나 라인강이 버드나무 섬들 사이와 그 언덕들을 기어다니며 여행했다. 나는 수개월 동안 영국의 황야와 스코틀랜드의 사막에서 머물렀다. 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로와 추위, 그리고 굶주림을 견뎌왔다. 그런데 내가 감히 내 희망을 짓밟으려 하느냐. 꺼져라.
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와 같은 존재를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처럼 추악하고 사악한 존재를 다시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노예 같은 자여, 나는 이전에 너와 이성적으로 대화했으나 너는 나의 관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가 권력을 가졌음을 기억하라. 너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 낮의 빛조차도 증오스럽게 만들 수 있다. 너는 나의 창조주이지만 나는 너의 주인이다. 복종하라. 나의 유부단한 시간은 지났고 너의 권력의 시기는 끝났다. 너의 위협은 나를 악행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와 같은 부도덕한 동반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나의 결의를 더욱 확고히 할 뿐이다. 내가 차분히 또 다른 악마를 세상에 풀어놓아 죽음과 비참함을 즐기게 해야 한단 말인가? 꺼져라. 나는 확고하며 내 말은 나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 뿐이다. 괴물은 내 얼굴에서 결의를 잃고 분노의 무력감 속에서 이를 갈았다. 모든 인간이 배우자를 얻고 모든 짐승이 짝을 찾는데 내가 홀로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애정을 느낄 줄 알았으나 그대가는 혐오와 멸시뿐이었다. 인간이여, 너는 나를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너의 시간은 공포와 비참함 속에서 흘러갈 것이며 곧 너의 행복을 영원히 앗아갈 번개가 떨어질 것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비참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안 너는 나의 다른 욕망들을 파괴할 수 있지만 복수는 남아있다. 복수는 이제 빛이나 음식보다 소중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나의 폭군이자 고통의 근원이여 너는 너의 비참함을 바라보는 태양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 나는 두려움이 없기에 강하다. 나는 뱀처럼 교활하게 기다리며 그 독으로 너를 물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인간이여, 너는 내가 가한 상처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악마여, 그만둬라. 이런 악의적인 말들로 공기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나의 결심을 선언했으며 나는 말에 굴복하지 않는 비겁자가 아니다. 떠나라. 나는 냉혹하며 너의 말은 나를 바꿀 수 없다. 좋다. 내가 떠나겠다. 하지만 기억하라. 너의 결혼식 날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뛰쳐나가며 외쳤다. 악당. 내 죽음의 선고를 내리기 전에 내 자신이 안전한지 확인해라.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나를 피하고 서둘러 집을 떠났다. 몇 순간 후 나는 그가 보트를 타고 물 위를 화살처럼 빠르게 가로지르더니 곧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의 말이 내 귀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내 자신을 평화를 파괴한 살린자를 쫓아 바다로 던져버리고 싶은 분노로 타올랐다. 나는 방 안을 이리저리 빠르게 걸어 다니며 불안해했고 상상 속에서 수많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알을 괴롭혔다. 왜 나는 그를 쫓지 않았으며 그와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그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는 본토를 향해 나아갔다. 나는 그의 끝없는 복수심에 희생될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지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그러다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너의 결혼식 날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 실현될 시기로 정해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죽어 그의 아기를 만족시키고 소멸시킬 것이었다. 그 전망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엘리자베스를 생각했을 때 그녀가 연인을 이렇게 잔혹하게 잃고 흘릴 눈물과 끝없는 슬픔을 떠올리자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는 적과의 격렬한 투쟁 없이 쓰러지지 않기로 결심했다. 밤은 지나갔고 태양이 바다에서 떠올랐다. 내 감정은 차분해졌지만 이는 분노의 격렬함이 절망의 깊이로 가라앉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전날 밤에 끔찍한 대립의 현장이었던 집을 떠나 바닷가를 걸었다.
그곳은 나와 사람들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다.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올랐다. 나는 그 황량한 바위 위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었다. 고달프긴 하겠지만 갑작스러운 고통의 충격에 방해받지 않고 말이다. 내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희생되기 위함이거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악마의 소나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기 위함일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고통 속에 빠진 채로 섬을 떠도는 불안한 유령 같았다. 정오가 되고 태양이 더 높이 올랐을 때 나는 풀밭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전날 밤 내내 깨어 있었고 신경은 흥분해 있었으며 눈은 불안과 고통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지금 내가 빠진 잠은 나를 회복시켰다. 깨어났을 때 나는 다시금 사람들 사이에 속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지나간 일을 더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악마의 말은 내 귀에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그것은 꿈처럼 보였지만 분명하고 억압적인 현실로 느껴졌다. 태양이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을 때 나는 해변에 앉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귀리로 만든 빵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어선 하나가 내 근처에 닻을 내렸고 어부 중 한 명이 나에게 소포를 가져왔다. 그 소포에는 제네바에서 온 편지와 클레르발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클레르발은 나에게 함께 하기를 간청하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런던에서 형성된 친구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이 인도 사업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의 귀환을 원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출발을 미룰 수 없었고 그의 런던 여행이 생각보다 빨리 더 긴 항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내 고독한 섬을 떠나 퍼스에서 그를 만나 함께 남쪽으로 여행하기를 간청했다. 이 편지는 어느 정도 나를 다시 삶으로 불러들였고 나는 이틀 뒤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쳤다. 나는 화학기구들을 정리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혐오스러운 작업을 했던 방에 들어가야 했다. 또한 그 생각만으로도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도구들을 만져야 했다. 이튿날 새벽, 나는 용기를 내어 실험실 문을 열었다. 내가 파괴한 미완성 생명체의 잔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나는 마치 살아있는 인간의 살을 난도질한 것처럼 느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멈췄고 방에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기구들을 방 밖으로 옮겼다. 그러나 내가 작업의 흔적을 남긴 홍민들에게 공포와 의혹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잔해를 돌멩이와 함께 바구니에 넣고 그날 밤 그것들을 바다에 던지기로 했다. 한편으로 나는 해변에 앉아 화학기구를 닦고 정리하는데 몰두했다. 내 감정에서 일어난 변화는 괴물의 출현 이후 나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만큼 완벽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전에 내 약속을 어두운 절망 속에서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젠 나는 마치 눈앞에서 막 영화처럼 필름이 벗겨져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된 것 같았다. 내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생각은 한순간도 떠오르지 않았고 내가 들었던 위협은 내 생각 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괴물처럼 또 다른 존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가장 저속하고 잔인한 이기주의의 행동이라고 결심했고 그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생각을 내 마음에서 몰아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달이 떠오르잔 하는 내 바구니를 작은 보트에 실고 해안에서 약 4마일 떨어진 곳으로 항해했다. 그곳은 완전히 고요한 풍경이었다. 몇몇 배들이 육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했다. 한때 밝았던 달이 갑자기 두꺼운 구름에 가려지자 나는 그 어두운 순간을 이용해 내 바구니를 바다에 던졌다. 그것이 가라앉으며 들려오는 물속에서의 소리를 듣고 난 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였고 북동풍이 일어나면서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운 바람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었고 나는 그 느낌이 매우 기분 좋았기에 물 위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심했다. 나는 항로를 고정시키고 보트 바닥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모든 것이 흐릿해졌으며 오직 보트의 움직임으로 파도를 가르는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나를 달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깊이 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깨어났을 때 태양이 이미 상당히 떠 있었고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었다. 파도는 내 작은 보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바람이 북동풍임을 알게 되었고 내가 떠난 해안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그 시도를 하자마자 보트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따라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공포를 느꼈다. 나는 다친 반도 없었고 이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해서 태양이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넓은 대서양에 떠밀려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나는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거나 나를 덮쳐오는 무한한 바다에 삼켜질 수 있었다. 나는 이미 여러 시간 동안 바다에 떠 있었고 하는 갈증의 고통을 느끼며 다른 고통들이 오기 전에 이 고통을 맛보았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들이 바람에 밀려 흘러가고 또 다른 구름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내 무덤이 될 것이었다. 악마여, 나는 외쳤다. 너의 임무는 이미 끝났다. 나는 엘리자베스와 아버지, 클레르바를 생각했다. 그들 모두는 괴물이 그들의 피를 보고 무자비한 본능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남겨졌다. 이 생각은 나를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했고 지금 이 장면이 영원히 닫히기 직전에 그 장면을 되새길 때마다 나는 몸서리쳐진다. 몇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점차 태양이 수평선으로 기울며 바람은 약해졌고 바다는 거친 파도에서 부드러운 물결로 바뀌었다. 그 대신 바다는 큰 파도를 이어갔고 나는 멀미를 느끼며 키를 잡기도 힘든 상태였다. 그때 나는 남쪽에서 높은 땅의 윤곽을 보았다. 피로와 몇 시간의 두려움 속에서 거의 기진 상태였던 나는 그 땅을 향해 항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따뜻한 기쁨처럼 밀려왔고 눈물은 자연스럽게 내 얼굴로 흘러내렸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고통의 극한 속에서도 삶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나는 내 옷의 일부로 다른 돛을 만들어 그 땅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 땅은 거칠고 바위투성이었지만 가까이 가자 쉽게 경작된 흔적들이 보였다. 나는 해안 근처에서 배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갑자기 문명된 사람들의 근처로 되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당의 곡선을 따라서 항로를 정했고 작은 곳 뒤에서 교회 첨탑을 보았다. 나는 극도의 쇠약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인 마을로 바로 향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곳을 돌아보니 나는 작고 깔끔한 마을과 좋은 항구를 발견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나의 예상치 못한 탈출의 기쁨을 느꼈다. 나는 보트를 고정하고 돛을 정리하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장소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내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란 듯 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서로 수군거리며 손짓을 했다. 그때 그들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차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이 마을의 이름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곧 알게 될 거요. 한 남자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온 곳이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은 아닐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어디에 머물지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소. 나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한 답변을 받은 것에 매우 놀랐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짜증스럽고 화난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당황했다. 왜 이렇게 거칠게 대답합니까? 나는 말했다. 영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이렇게 비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말했다. 영국 사람들의 예의는 모르겠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악당을 싫어하는 게 예의라오. 이 이상한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군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봤다.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고 그것은 나를 자증나게 하고 어느 정도 두렵게 했다. 나는 여관으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앞으로 나아갔고 군중인 알을 따르며 둘러싸자 한 남자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 당신,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미스터 커윈에게 가서 당신에 대해 설명해야 하거든요. 미스터 커윈이 누구죠? 왜 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이곳은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 자네.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롭다네. 미스터 커윈은 치안 판사이고 자네는 어젯밤 여기서 발견된 한 남자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설명해야 하네. 이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렸다. 나는 무죄였고 그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없이 나를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갔고 그는 나를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 중 하나로 이끌었다. 나는 피로와 굶주림으로 기절할 것 같았지만 군중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선 애가 어떤 육체적 쇠약을 보인다면 그것이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힘을 짜내려고 했다. 그때 나는 곧 나를 압도할 재앙과 그것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끔찍한 사건들의 기억을 올바르게 되새기는 데는 모든 용기가 필요합니다.